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어요. 나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네요. 여러분은 믿고 존경하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딱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할지 공감해 주세요. 저는 아들만 둘인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남편과는 오다 가다 만났었는데 사람이 참 여유롭고 차분한 게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술도 마셔보니 은근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제가 평소 여성적인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나 왜 이렇게 덤벙거리냐, 정신없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생겨 이제는 웬만한 말로는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저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야죠. 조금 부족해도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저의 그런 점이 좋았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이요. 어떨 땐 조금 태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매력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데이트하는 동안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항상 웃고 넘겨줬어요. 그럴 수 있다면서요. 저는 남편이 바로 제가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항상 제가 어딘가 모자라서 시집이나 갈까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두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귀찮으셨나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있을 때다 보니 뭐가 됐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좋아했죠. 문제는 결혼은 연애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요. 저는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사실 혼났다기보단 그냥 매일 구박을 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혼났냐고요?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한여름에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갔는데 샌들을 벗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댁에 오면서 예의도 없이 양말도 안 신고 왔다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제가 산 물건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일을 사가면 먹지도 않는 싼 거를 사왔네. 지나가다 예뻐서 옷이나 화장품을 사가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그래서 언제 돈을 모으겠냐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참 사다 드릴 때마다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저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사올 거예요. 뭐야? 네가 애초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사면 되잖아. 저도 나름 잘하려고 한 일인데 매일같이 구박을 당하다 보면 당연히 의기소침해지죠. 하지만 일일이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고지식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일 뿐인데요. 말 그대로 며느리는 뭐래도 미우니 그냥 생트집을 잡으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치게 구실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멋대로 구시지 좀 마세요. 아, 제가 이 사람 보기 민망해 죽겠어요. 아이고, 장가 좀 갔다고 지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 이래서 첫째, 둘째 차이 나는 거라니까. 네 형 봐라. 내가 네 형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한 번 혼수 둔 적이 없어. 저희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남편이 바로 위로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아주버님은 일찍 결혼해 형님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간혹 보면 세상에 저희 형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싶어요. 저는 잠깐 봐도 너무 힘들기만 한 시어머니와 매일 살 비비며 함께 사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형님을 가장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거의 철인 같았거든요.
형님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시댁 상황이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아주버님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도대체 어쩌다 두 분이 결혼하셨는진 몰라도 형님에 비하면 아주버님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5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사셨다면 말 다 했죠. 아주버님은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나마도 오래 다니질 못해서 결국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에게 부탁해 운전 배달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펑크를 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형님은 일절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싸우지도 않으세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시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다 감수하시면서요. 그런 분이 집안에 떡하니 계시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마땅치 않게 여기셨죠. 당연한 게 제가 워낙 덤벙대고 차분하지를 못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빌라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시댁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셨죠. 식사는 대부분 형님이 준비하셨고요. 한 번은 형님이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셔서 제가 맡아서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형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반찬과 찌개만 올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시죠? 친정부모님도 혀를 끌끌 차실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다 보니 시댁에서도 매번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설거지를 하다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후다닥 오시더니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둘째 너는 설거지를 하라고 했더니만 주방에서 목욕을 한 거니? 바닥에 물 튄 것 좀 봐라. 나이도 적지 않은 애가 어쩜 설거지도 하나 못하니?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예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을 돌려보려고 농담 삼아 한 이야기였는데 시어머니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나 봐요. 너 지금 나한테 귀하게 자란 외동딸 상찰이라고 하고 설거지 좀 시켰다고 면박 주는 거니? 아휴,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 농담? 내가 네 친구니?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농담 따먹기를 해? 제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꾸 감히 며느리가 너는 여자애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 때나 하시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알긴 압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다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걸레를 던지시며 당장 바닥부터 닦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둘째 너 때문에 주방에 더 있다가는 미끄러져서 골로 가게 생겼다. 아휴, 빨리 바닥에 물기부터 닦아.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한 형님이 거실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동서, 일하고 와서 밥상 차리기도 힘들었을 텐데 설거지까지 하고 있었구나. 내가 와서 도와주려고 빨리 왔는데. 큰애야, 너는 시어미는 안 보이니? 으이구,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으면 뭘 해.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는 없는데. 이러니 제가 형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그러시는 거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척척 잘하시는 형님에게까지 모진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매일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셨을까 싶었습니다. 형님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주방 정리부터 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게 낯선 살림이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고 위로를 해주셨죠. 시어머니가 말은 저렇게 하셔도 속정은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형님도 아직도 부족해 매일 시어머니에게 혼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뒤끝이 있는 분은 아니랍니다. 저도 저지만 형님도 정신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님이 대단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이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래도 툭하면 욱하시는 두 분이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명절이라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갔어요. 저도 나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찌감치 갔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벌써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혼자 반주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눈치껏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형님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주버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둘째 너는 애가 몸만 굼뜬 게 아니라 생각도 굼뜨구나. 안 그래도 그놈의 자식 때문에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괜한 걸 묻고 있어?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한판 하셨대요. 그 전날 아주버님께서 술을 마시러 나가서는 들어오지 않으신 거였죠. 그 사실을 아신 시아버지가 새벽 내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주버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화가 난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을 들었고 결국 두 분이 대판 싸우신 거죠. 거기다 대고 제가 아주버님에 대해 물었으니 시어머니의 화가 괜히 제게 튄 거였어요. 아들 새끼 그따위로 키워놓고 어디서 엄한 둘째한테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당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못난 아들놈 새끼는 매일 싸우들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지만 아주버님께서 술만 드시면 외박하시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 보더군요. 저는 제가 괜한 말을 꺼냈나 싶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이 손님이라도 데려오신 건가 싶어 제가 제일 먼저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글쎄 아주버님께서 웬 여자들을 양쪽에 끼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어깨며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홀복을 입은 여자들을 데리고요. 너 이 자식!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뒷골이 당기시는지 뒷덜미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명절이라고 집에서 전이나 부치고 제사 지내면 뭐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모였으면 재밌게 놀아야죠.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빨리 주방에 가서 술 가지고 와. 재수씨, 우리 같이 춤추고 노래도 부를까요? 아주버님은 완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저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제 앞에서 몸을 흔들더라고요.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양쪽에 여자들을 낀 상태로 고주망태에 헛소리를 해대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붙잡아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어 뺨을 찰싹 소리나게 갈기셨어요.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자식을 장남이라고 낳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미쳤어? 그렇다고 애를 왜 때려? 너희들 뭐하고 있니? 얼른 우리 집 장남 데리고 들어가. 시어머니는 저런 짓까지 하는 아들이 꼴의 장남이라고 싸고 돌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아주버님을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서 있는 술집 여자들더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가관인 건 그 여자들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아주버님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절대 돈을 주실 리가 없었죠. 그러자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버님이 그 난리를 피워도 내내 주방에 계시던 형님이 그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버님이 얼마 준다고 했냐고 여자들에게 묻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너는 왜 저런 년들한테 돈을 줘? 돈이 썩어나니? 그럼 어떡해요. 돈 안 주면 안 나간다는데. 저 여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먹어요? 너 남편이 집에 술집 년들 좀 데려왔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만 안 해?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시아버지의 호통에 형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전을 부쳤어요. 아무리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형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싶더군요. 형님은 오히려 제게 사과했어요. 못 볼 꼴을 보였다면서요. 저는 괜찮으시냐고 제가 마저 할 테니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 이런 일 낯설지? 난 동서랑 달라. 이런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형님 말에 저도 모르게 순간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형님의 눈빛이 평소 형님 같지 않았거든요. 뭐랄까, 형님의 말이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고 남편은 강단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 말이 형님은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장녀로 자라 집안의 가장으로 컸대요. 공부도 잘했다는데 집안 형편상 공부를 오래 할 수 없어 취업이 잘 되는 간호대학을 갔대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며 버는 족족 집안에 가져다 준 거였죠. 더군다나 형님네 부모님은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분들이셨대요.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 돈을 빌려 쓰기만 하고 갚지 않아 집안에 항상 빚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빚쟁이들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하면 형님은 있는 돈 다 털어 갚기를 반복해야 할 정도였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었어요. 남편에게 형님에게 대해 듣는 내내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고생만 하신 형님이 왜 하필이면 아주버님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을까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거였어요. 형님네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시부모님에게 빚을 지셨대요.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한 동네에 살며 알던 사이였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끼리 이미 알고 지내셨던 거죠. 저희 시아버지가 4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셨어요. 형님 된 부모님께서 시아버지 부동산에서 거래를 자주 하셨나 봐요.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를 자주 다녀서 시아버지는 형님네 집에 대해 쏙쏙들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무슨 사정인지 보증금까지 다 까이고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형님네를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대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형님네 부모님은 당연히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형님을 눈여겨보던 시아버지께서 빚을 대신에 그럼 딸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돈이나 맺자면서요. 시작은 농담이었지만 형님네 부모님께서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강제로 결혼하게 됐다네요. 저는 제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딸을 내놓으라니 돈으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저는 제 일도 아닌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형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아주버님이 술집 여자들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런 일은 일도 아니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로만 들으면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자기도 알잖아. 아버지가 형수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리고 형수도 가난한 친정에서 평생 호구로 사는 것보다야 우리 집 며느리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거야 자기 생각이지. 딱 보면 몰라? 아버님이야 아주버님이 집안에 사고 뭉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장가 보내려고 하신 거잖아. 거기다 시아버지만 잘해주시면 뭘 해. 어머님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닌데. 물론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속에서 일만 하는 것보다야 시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낫기는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차반 같은 남편의 지독한 시어머니까지 감수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보다 형수를 더 예뻐하잖아. 저번에 형수 생일 때 아버지가 형수한테 현금으로 300만 원이나 주셨다니까? 가방 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 남편은 농담으로 넘겼지만 저는 형님이 걱정됐습니다. 평소에도 형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게 항상 신경이 쓰였었는데 남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사랑도 없이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결혼인데다가 남편이며 시어머니가 정상은 아니니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깟 돈으로 극복이 될까 싶기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극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재산이 많긴 많거든요. 현재 형님네와 함께 사는 5층짜리 건물도 시아버지 건물인데다가 이 동네에만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 건물이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평생 부동산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간혹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런데 남편도 전혀 모른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시는지 자식은커녕 시어머니에게조차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대요. 관리도 본인이 다 하시고 시어머니에게는 달마다 생활비만 주신답니다. 저도 결혼 생활 몇 년 해보니 시댁의 분위기를 얼추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형님이 얌전하고 참해서 예뻐하시는 것도 맞았지만 친정이 가난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저도 많이 괴롭히셨지만 형님에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희 친정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산다니? 이번에는 아예 월세도 안 보냈더라? 어머니가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봐요. 제가 지금 바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네 부모 월세까지 내주니? 너 우리 같은 시댁도 없다? 세상에 사돈네한테 월세집까지 내주는 시댁이 어딨어. 우리가 보살이지 보살. 알고 보니 형님네 부모님께서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만해.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네, 너 신경 쓸 거 없다. 이래서 내가 월세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한 건데. 괜한 자존심은. 그네, 네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다음 달부터는 월세 보내지 말라고. 저도 있는 자리에서 저런 소리까지 꼭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민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한술 더 뜨시더군요. 이놈은 또 술 먹고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큰애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남편 단속이나 좀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냐? 시아버지는 친정 부모님 돈 이야기를 하고서는 곧바로 아주버님을 좀 챙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결혼시킨 거예요. 못난 아들 옆에서 챙길 시녀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여러모로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건물 하나 해주시면 아버님 말씀 잘 들을걸요? 그날은 형님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평소와 다르게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은근 형님을 응원했습니다. 와,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우리 집에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시집 온 걸 줄이야 진작 알았지만 진짜 영악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핑계대면서 네가 한몫 챙기려는 거겠지. 첫째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조건으로 너희 집 빚 다 탕감해준 거 잊었니?
설마 그거로도 만족이 안 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진빚도 아닌데 자꾸 그거 가지고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구시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어머니 아들 먹여 살린 거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 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손가락 빨았을 거라고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너희 부모 같은 줄 아니? 우리 아들 손가락 왜 빨게 해? 그리고 네가 받은 월급 친정에 퍼다 주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시어머니 특기가 원래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고정하시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확 쏘아보더니 집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참고 사셨다는 게 대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저는 걱정이 돼서 몇 번 시댁을 갔었는데요. 다행히도 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전보다 형님과 시아버지 사이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식사도 안 하시고 입맛이 없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과 떡을 데워 따로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저는 역시 형님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아니, 집을 나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말씀이 시어머니께서 상간남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 갔을 때 시아버지는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가장 먼저 한 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와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었대요. 아무래도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던 형님은 시어머니를 미행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맞대요. 그 남자와 서로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는 모습까지 똑똑히 봤답니다. 그 일에 대해 형님이 시어머니를 추궁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론 좋은 분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들을 두고 고작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갈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님 말이다 보니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절대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망할 놈의 옆에 내가 결국은 날 배신할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 일로 시아버지는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셨어요. 꼭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고민할 게 뭐 있어? 다 늙어서 남자한테 미쳐서 집 나간 엄마 걱정해봐야 뭐해. 돈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신고부터 해야지. 시어머니가 사라지시고 시아버지 통장도 같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멀쩡히 있던 통장이 그맘때 사라졌으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집을 나간 거라 저희 모두 확신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래봐야 몇 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못할 건 또 뭐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할머니가 바람을 피우기래. 그때까지도 저희는 시어머니가 정말 상간남과 집을 나갔나 보다 했어요. 시아버지도 형님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평소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도 신용하지도 않다 보니 들리는 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말 이상했던 건 형님이었어요. 갑자기 형님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형님은 꼭 수간호사가 되겠다며 일을 그만두지 않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일을 그만뒀어요. 저는 아무래도 형님에게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이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형님이라도 곁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 많이 놀랐어요. 형님과 시아버지의 사이가 좋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 정도로 깊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랐거든요. 자신의 생활까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과일을 너무 많이 사서 형님네랑 나눠 먹을까 싶어 전해드리려고 잠깐 시댁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아주버님이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주버님에게 왜 나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재수씨, 혹시 오는 길에 와이프랑 아버지 못 봤어요? 분명 금방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르겠네. 아주버님은 뜬금없이 형님과 시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지 못했다고 하자 아주버님께선 갑자기 땅바닥을 발로 쿵 차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 미치겠네. 도대체 매일 밤 둘이 어디 가는 거야? 아주버님 말에 놀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아주버님의 말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글쎄 형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난 이후 집안에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분명한 건 형님이 시아버지랑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진대요. 처음엔 저녁에 함께 산책 다녀온다며 하루 이틀 나가더니 요즘은 밤낮 할 것 없이 수시로 둘이 나가 한참이 지나서야 온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주무셨고 형님은 아주버님이 어딜 갔다 왔냐고 물어도 별 대답이 없었대요. 그냥 시아버지께서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산책을 다녀왔다고만 한대요. 저는 형님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시겠냐고 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랍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시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대요. 매일 방에만 계시면서 나오지도 않고 가끔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신답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시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형님이 제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주버님 또 술 드셨어요? 형님이 매일 아버님 모시고 산책 다녀오시면 고맙다고 해야죠. 의심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버님이 또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형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저러나 싶어서요. 내 얘기가 믿기지 않으면 재수씨가 내일부터 집에 와서 한번 확인해봐요. 매일 밤에 둘이 사라진다니까요. 아주버님이 자신을 믿어달라며 저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남편과 상의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도 아주버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아버지 상태 안 좋아서 형수가 혼자 아버지 돌보느라 고생하는데 형은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럴 시간에 형수나 좀 도와주지. 남편은 형님에게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아버지를 챙기자고 하더군요. 정작 자신도 아들인데 형님만 너무 믿고 있었다고요.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형님께서 평생 열심히 해온 병원 일까지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돌보고 계신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고 둘째고 다 같은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저도 시아버지를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퇴근길마다 시댁에 자주 들렸어요. 없는 솜씨지만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란 간식도 사서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말이 맞았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정말 형님과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저도 잠깐 산책하셨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 이상하긴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에 이어 저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내일은 함께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음 날 바로 비슷한 시간에 시댁에 갔습니다. 역시나 집안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이상해서 곧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아이처럼 웅얼거리는 소리 같긴 했지만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하실 쪽으로 내려가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랑 형수가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지하실? 형님이 아버님이랑 둘이 지하실에 왜 가겠어? 거기서 뭐 할 게 있다고. 저와 남편은 뭔가 불길했습니다. 아주버님 말대로 시아버지와 형님 사이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세차게 뛰어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한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살짝 불이 켜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더니 불만 켜져 있고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분명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분명 봤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쪽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고 벽에 커다란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저것 낡은 공구들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는데 그 옆으로 작은 틈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틈에 손을 넣어 당겼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책장이 문처럼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창고 안 비밀의 벽 뒤에는 말도 안 되게 커다란 금고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건 금고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애타게 찾던 시아버지와 형님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당연히 놀랐지만 저희 두 사람의 등장에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형님 같았습니다. 동서, 여길 어떻게 찾았어? 활짝 열린 금고 안에는 현금이 다발로 높게 쌓여져 있었고 땅 문서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금두꺼비까지 있었습니다. 재벌들이 집에 금고를 숨겨두고 현금이나 금괴를 숨겨둔다는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광경은 시아버지였어요. 이렇게까지 꽁꽁 자신의 재산을 숨겨둘 정도로 치밀하신 분이 형님에게 금고를 열어주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행색 또한 이상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창고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금고 옆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크림빵을 입 주변에 다 묻히시고는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유 옆에 무슨 약인지 모를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뭐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크림빵 먹고 있지. 에이, 방해하지 마. 나 크림빵이랑 우유 먹고 얌전히 약 먹어야 우리 엄마가 상 준다고 했어. 아주버님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여기 할머니가 어디 있다 그래? 저기 우리 엄마 있잖아. 엄마, 나 이제 약 먹을게요. 약 잘 먹으면 바로 상 줘야 돼요. 시아버지의 손짓과 말에 저와 남편은 동시에 형님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떻게든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아버님이 드시려고 하는 약부터 빼앗았어요. 시아버지는 약을 달라고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약 안 먹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울고불고 하셨죠. 저는 단호하게 약을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동서 서방님, 날 왜 그런 눈빛으로 봐요? 내가 설마 정신이 성치도 않은 아버님 재산 노리고 몰래 금고라도 열었을까봐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아버님 저지경 되실 때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님이 치매기 있으신 건 맞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아버님 성격 알잖아. 자존심 무지 강하신 거.
어머님 일도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또 상처 주기 싫으시다면서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처음엔 저도 남편도 형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평소 형님이 시부모님께 워낙 잘했어야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바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밤마다 먹인 약에 대해 알게 되자 모든 비밀의 실타래가 풀렸어요. 그 약봉지에 적혀있던 약국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게 약국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곧바로 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치매 증상이 있으신 시아버지께서 여기서 지어주신 이 약을 먹고 계셨다고요. 그러자 그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너무 놀라더군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 드시게 하시고 바로 병원부터 가서 담당의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약사 말이 이 약은 이 병원에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만 처방된 약인데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병원 특성상 약물이 외부로 유출됐을 리 없다고요. 저희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기는 해도 여긴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병원인데 여기서 약을 지었을까 싶어서요. 약사는 곧바로 병원 기록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온 기록은 없었어요. 잠시 뒤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약의 주인을 찾았어요. 병원 직원과 약사가 진료 기록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중 익숙한 이름이 들렸거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 곧바로 저희가 아는 이름이라고 혹시 이 병원에 계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직원은 바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했어요. 네, 맞았습니다. 상간남과 집을 나갔다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로 이 정신병원에 계셨습니다. 저희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날 때까지도 설마설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 안에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왜 이제야 왔냐고요. 바짝 말라 엉망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절로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가까이 살면서 제가 이 정도로 가족들에게 무지했나 싶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도 모두 형님을 너무 믿고 있었던 거죠. 형님 말만 믿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어요. 형님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짰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혼자 준비한 것 같더군요. 처음에 이 집에 시집 온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거로 본인을 괴롭히니 그거에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아주 잔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시기야 했지만 항상 술에 취해서 저희를 구박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자체가 며느리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알코올 중독으로요. 알고 보니 형님을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술을 먹고 자신에게 심하게 행동한 것처럼 일일이 다 녹취하고 동영상도 찍어놨더라고요. 역시나 저와 달리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루는 아예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자극했답니다.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니와 형님 둘뿐이었대요. 주방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시어머니가 구박을 좀 했더니 형님이 위협적인 얼굴로 달려들어 욕을 하고 시어머니를 쏘아붙였답니다. 평소 시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며느리가 생판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가 참을 리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형님이 갑자기 다가와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갈겼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흥분해 형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것저것 깨부신 거죠. 그 순간 형님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바닥에 부서진 파편 위로 쓰러지더니 그 위를 뒹굴었대요. 그러면서 소리까지 질렀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해요. 어머님이 물건을 집어던진 시점부터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답니다. 엉망이 된 바닥에서 혼자 한참을 굴렀으니 형님이 입고 있던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났대요. 그러고는 형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 평소에도 술만 드시면 저한테 욕하고 때리셨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뭐야? 내가 술만 먹으면 너를 때렸다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경찰들은 난장판이 된 현장과 동영상, 그리고 형님의 엉망이 된 몰골을 봤으니 형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신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형님을 가만 안 두겠다고 달려드시니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를 받고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랬어도 그렇지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입원까지 하게 되신 건가 해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조사와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형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 직접 정신병원 입원 서류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알코올 중독 증상 때문에 힘들었다고 진술까지 했다네요. 아무리 형수가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충격이 컸어요. 지금까지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믿고 부모에게 안일했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면서 시어머니를 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형수가 보통 년인 줄 알아? 네 아버지 먹는다는 그 약, 그거 내가 준 거야. 네 형수가 나한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면회 올 테니까 미리 약 하나씩 빼돌려 놓으라고 했어.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여기서 빼준다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여자를 지금까지 대단하다고 존경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부터 가서 사건 접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해결하기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진실이 펑펑 터졌습니다. 형님은 결국 구속됐어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여러 죄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인 미수죄였어요. 저희가 그제라도 형님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약을 먹인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까지 정신병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이후 바로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으니 혼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검색해본 기록을 찾았습니다. 수사하다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바로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더라고요. 형님이 간호사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형님네 대학병원에 검사하러 가신 거였죠. 요즘 자꾸 깜빡하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바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증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답니다. 그 순간 형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계획을 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내내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 철저하게 계획을 짠 거죠.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치매약을 드리지 않고 대충 비슷하게 생긴 비타민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시간에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다 보니 형님에게 당분간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던 중 형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계셨던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금고에 대해 알려주신 거죠.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요. 그 큰 금고 안에 현금과 금두꺼비까지 보았으니 형님은 더 욕심이 났던 겁니다. 먼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에게 슬슬 시어머니가 바람난 것 같다고 이간질을 한 후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병원에 보낸 거죠. 그러다 그제야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조작해 바람이 난 증거를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안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렸다며 현재 정신병원에서 검사 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도 온전치 않은 시아버지께서 욱하는 마음에 동의서를 써준 거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더군요. 그런 주도면밀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경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형님의 만행은 전부 다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빼돌린 약을 시아버지에게 일부러 먹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살인 미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치매 환자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면 부작용으로 공격적인 증상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심하면 신체적 손상까지 올 수 있다네요. 그 사실을 간호사인 형님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고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말이 형은 확정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으니 이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너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남편도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죗값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쇠약해지셔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세요.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셔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시거든요. 평생을 모아둔 재산을 어디다가 숨겼는지도 기억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이미 확신하고 계셔서 그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습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셔서 도저히 두 분이 한 집에서 사실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이 일로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같이 살고 계세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깝다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다 결국 이런 사달이 나버렸죠. 저와 남편은 지난날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고 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도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형님이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해서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가족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른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겪은 일을 여기에 풀면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보게 되었네요. 아마 제가 겪은 이야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다, 믿지 못하겠다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일을 겪고 나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겨우 마음을 치유한 상태이고요. 딸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덤으로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가난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고들 말하잖아요. 돈이 없으니 부부간의 싸움도 많을 거고 아이들도 그 부모 아래에서 크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경우가 결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과 혼자 외벌이를 하셨던 아버님 아래에서 오빠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 살았지만 유년 시절 소소하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어머니는 하지마비로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할머니가 와서 어머니를 돌보셨고 저희가 좀 크고 났을 땐 직접 어머니를 돌보곤 했어요. 어머니는 사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소녀 같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보다는 친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요.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시장에서 옷 구경하는 게 저희 모녀에겐 제일 소중한 취미이자 여가 활동이었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수이셨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그 힘든 와중에도 저희 먹으라고 간식거리를 하나씩 사들고 오셨어요.
겨울엔 군고구마나 붕어빵 같은 것들을 품에 안고 오셨기에 저희는 군고구마 냄새만 맡아도 아버지가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가난이 버겁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가난으로 인해 놀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니까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야, 너네 집 저기 꼭대기에 있는 집이라며? 거기 거지들만 사는 집이라던데. 너 진짜 그 집 살아? 아니야. 우리 집 거지 사는 집 아니야. 내가 맨날 쓸고 닦아서 깨끗해. 에이, 거짓말하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래. 너희 집 못 살아? 아이들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순수한 얼굴로 묻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은 거지집이라 불리는 걸까? 우리 집도 꼭대기가 아닌 낮은 데 살면 좋을 텐데. 그럼 애들한테도 놀림받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100개도 넘는 계단을 오르며 잠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일부러 저를 놀이에서 끼워주지 않기도 했고, 제가 지나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차라리 다 못 살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반에선 저만 못 사는 집 아이였으니 무리해서 따돌리기 딱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땐 학교라는 공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웠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때론 두렵기도 했었죠. 저희 오빠 역시 저와 사정이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빠가 만약 축구를 했다면 같이 뛰어놀면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원체 뛰어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저처럼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저나 오빠나 표정이 늘 시무룩해 있었죠. 그래도 집에 있다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마음이 보듬어지곤 했어요. 아유, 우리 지혜. 할미가 지혜 좋아하는 전 부쳤으니 먹어봐라. 아, 해봐. 아이, 뜨거워. 뜨거워? 호호 불어줄게. 잘 먹어봐. 옳지.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맛있다. 아, 맛있어? 아, 다행이네. 할미가 또 만들어줄게. 허리가 아프신데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희 남매 먹이겠다고 늘 뭔가를 부엌에서 만들곤 했어요. 할머니 손이 들어간 음식들은 학교 급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두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급식 대신 할머니가 싸주신 음식들을 학교에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 몇몇이 냄새를 맡고 처음으로 제자리에 몰려들었죠. 다행히 저의 왕따 생활은 그리 길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음식이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반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로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행복과는 다르게 집안에는 큰 풍파가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남매까지 불러앉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택시 운전수 월급으로는 자식 2명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 만난 친구놈이 자기도 치킨 가게를 내서 성공했다고 나한테도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가게가 차라리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내가면서 장사를요? 여보, 장사 차리기도 쉽지만 망하기도 쉽대요. 내가 전번에 말한 영미 엄마도 미용실 차렸다 쫄딱 망해서 빚만 남았잖아요. 행여나 잘 안 돼서 빚이라도 지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한데. 아이, 그래, 장서방.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나.
이 늙은이 생각에도 장사는 좀 그런데. 아니야, 여보, 장모님.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 친구 놈이 장사로만 몇 억을 번 놈이에요. 노하우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가게가 굴러가는지도 아는 놈이에요. 제가 사정이 하도 힘들다고 하니 이번에 특별히 같이 하자고 끼워준 겁니다. 저 정말로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잘 모시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절실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도 언제까지 이 꼭대기층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어려운 얼굴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를 간절하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아버지의 그런 표정은 처음 봤고요. 결국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신 건지 아버지는 그 후로부터 새벽같이 출근해 장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치킨 가게는 다른 집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게를 하신다니 신이 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설레기도 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갔습니다. 사람 쓰는 비용이 부담되실 것 같아 가게 일도 도와드렸고요. 아버지도 저희가 올 때마다 환한 얼굴로 반겨주셨죠. 아유, 우리 지혜 또 왔어? 잘 왔어. 지혜 친구들도 왔네. 아저씨가 치킨 한 마리 튀게 해줄 테니까 저기 시원한 데 앉아라.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잘 먹을게요. 근데 그렇게 반겨주셨던 아빠의 얼굴이 어느샌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가게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첫 3달까지는 가게에 손님도 많고 특히 저녁 장사가 잘 되어서 할머니까지 출동하셨을 정도로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텅텅 빈 구석에 선풍기만 맥 빠지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나 오빠나 그때부턴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가게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열정적이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고 대출까지 껴서 차린 가게였으니 그 자괴감과 죄스러움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결국 가게를 폐업하셨지만 차마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미안해.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우셨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토닥이셨을 뿐이었죠. 저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울음을 따라 함께 울었거든요. 마음으론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께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속이 상해 눈물만 토해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어떻게든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금방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러면서 막노동도 하시고 가끔 시간이 날 땐 대리기사 일도 하시면서 계속 돈을 버셨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 전보단 분명 힘들어 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앞에선 장난도 치시고 농담도 하시면서 웃음을 결코 잃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희가 걱정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더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시면서 아버지 역할을 해내시려고요. 그런 아버지의 노고를 하늘이 알아줘서일까요? 힘들었던 저희 집에도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저희 오빠가 전액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오빠는 대학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진즉에 학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장학금이 허락되는 곳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어려서부터 오빠가 곧잘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행운에 가족 모두 놀라서 오랜만에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오빠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허나 오빠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나 기숙사 생활을 할 거라 집을 떠나야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녀석아, 괜찮지 그럼. 설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집에서 통학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떠나려니까 어머니 돌봐줄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아버지도 바쁘시고 지혜도 이제 수험생인데. 오빠, 수험생이랑 엄마 돌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공부하면서도 다 할 수 있어. 엄마 돌보는 게 뭐 어렵다고? 내가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그럼 우리 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넌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요즘 젊은 애들처럼 연애도 하고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도 보여주고. 어머니의 말에 오빠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연애, 오빠와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였죠. 공부밖에 모르는 우리 오빠가 연애를 할 날이 올까 저도 궁금해하며 오빠를 그렇게 서울로 보냈습니다. 오빠가 떠난 곳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 가족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저는 당시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기 바빴고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려고 애쓰셨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하면서부터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 대학에 지원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차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성적은 못 되어서 주변 대학교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가능하면 집에서 통학하기 좋은 곳으로요. 근데 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지혜야, 너 머리 좋으니까 조금만 더 이대로 공부하면 오빠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엄마, 내가 가면 엄마 혼자 남게 되잖아. 야, 그건 싫어. 난 엄마랑 붙어 있을 거야. 엄마를 봐야 안심이 된다고. 아, 이 녀석아. 다 큰 성인이 무슨 엄마랑 있겠다 해. 너도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으면 독립해야지. 너 등록금 지원해줄 돈 있으니까 등록금 생각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어머니는 그때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다고 등록금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 하지만 어찌됐건 공부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했고 하다 보니 저도 욕심이 나서 일단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에 넣어봤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합격은 아니었지만 예비번호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 누군가 입학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 예비번호 1번이면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엄마 얼굴이 먼저 어른거렸죠. 합격한다 쳐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짐이 될까봐 돈 걱정이 더 앞섰고요. 결국 이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릴지 말지 하다가 알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셨더라고요. 아, 지혜야, 너 왜 말을 안 했어? 담임 선생님 말 들어보니 합격 전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유, 장하다, 내 딸. 엄마, 나 그냥 대학 안 갈 거야.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을 안 간다니? 안 가도 돼. 나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 거기다 얹혀진 저의 폭탄 발언에 어머니는 더욱 놀라셨죠. 사실 대학이 아닌 바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날 처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대학과 취업을 두고 고민해 왔었는데 막상 눈앞에 보인 대학 등록금을 보니 이 돈을 갚으며 살 바에야 차라리 취업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절대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건 나 때문이라는 건데. 내가 그럼 자식 집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니? 어? 엄마 마음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엄마가 바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바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가 바라시는 거 제 행복이셨죠. 저의 행복. 그래서 제가 지고 말았어요. 추가 합격 전화를 받고 난 후 어머니가 주신 등록금으로 학교를 등록했고 집을 떠났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께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해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예전부터 저희 대학 가면 주시려고 조금씩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먹을 거 아껴가면서 손주 위에 모으셨단 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져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셔 이젠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전화해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라는 말을 전하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떼었죠.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저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였죠. 사실 더 자주 오고 싶었지만 대학교에 와서 해야 할 과제 양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이 최선이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간은 지루하긴 했지만 가족을 본다는 생각을 하면 버틸만 했어요. 그러다 고향이 같아서 함께 내려올 수 있는 이성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애 역시 저희과 사람이었고 2주에 한 번 정도 고향에 내려오는 친구라 거리낌 없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가는 길이 좀 외로웠을 것 같은데 친구 생겨서 좋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 맞다. 너 저번에 교수님이 내주신 그 과제 했어? 아직 안 했으면 나 보여주면 안 돼?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헷갈려. 그래, 자, 여기. 더군다나 그 남자애는 성격도 좋았고 친절했어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잘해주는 스타일. 거기다 외모도 훈훈했기에 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았죠. 저는 그런 남자애와 2주에 한 번씩 만나 같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나름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는 동안 휴게소에 들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돌아올 땐 노래방도 가는 등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잡고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근데 안 그렇게 생겨서 눈치가 되게 없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나 지금까지 티 엄청 냈는데 티 안 나? 어? 네가 날 좋아한다고? 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왜라는 말부터 튀어나갔습니다. 제가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 평범한 저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제 말에 그 남자애는 더 어처구니 없단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왜라니? 네가 이쁘니까 그러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너 따라 고향 내려간 거고. 정말? 나 원래 집 잘 안 내려가. 너 때문에 간 거야. 그게 바로 그 남자의 첫 고백이었고 저희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지 않았던 저도 단번에 고백을 수락했고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남들이 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남자가 첫 연애라 낯설고 뭘 해야 하나 잘 몰랐는데 이 남자는 저와 다르게 연애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더라고요. 어수룩한 저를 잘 이끌어주고요. 덕분에 저도 연애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알면 제일 좋아하실 어머니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한번 데려오라며 난리였어요. 알았어. 언젠가 꼭 보여줄게. 꼭이야, 꼭. 우리 딸 남자친구 너무 궁금하네. 잘생겼어? 만나보면 알지. 기대해. 근데 연애를 하니 너무 죄송하게도 가족에게는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빠랑은 같은 서울에 살아서 종종 만나 저녁도 먹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만나러 가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쓰게 되니 그 시간에 자꾸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갈게 하면서 거의 2달 가까이를 가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괜히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전 몇 달 후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고향에 내려올 수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휠체어 바퀴가 빠지면서 언덕을 구르셨는데 그 바람에 크게 다치셨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엄마가? 심각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와라.
하지만 천천히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소식에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직접 본 어머니의 상태는 아버지의 말과 달리 심각하셨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어머니 본인도 꽤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르며 주저앉았고, 어머니의 다독임에 간신히 진정을 했죠. 하지만 더 걱정이 있었으니 어머니를 당장 간호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을 나가셔야 하는데. 근데 오빠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먼저 그러더군요. 내가 당분간 여기서 어머니 돌보기로 했으니까 너는 돌아가. 오빠 학교는? 나 잠시 휴학했어. 돈도 벌 겸. 등록금 말고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드는 생활비가 있잖아. 그거 해결하려고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왕 돈 버는 거 한 학기 휴학하고 많이 벌려고. 어쨌든 오빠가 여기 집에서 살면서 엄마 간호할 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도 돼. 아, 오빠가 그래준다니 너무 고마운데. 그럼 오빠 돈 버는 건? 한 학기 휴학한다 했잖아. 넉넉해. 여기서 엄마 간호 충분히 하고 다시 서울 가서 돈 벌어도 돼. 오빠는 걱정 말라며 끝까지 저를 안심시켰어요. 덕분에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고 계속 엄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오빠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우리 오빠지만 그때 참 듬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알게 모르게 조용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 주었던 오빠. 남들은 오빠랑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저 우애 좋게 지냈던 걸 생각하면 아마 오빠가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말입니다. 학교에 돌아와선 남자친구가 역시 이 일을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어머니 나으시면 얼른 보러 가자는 말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시험 기간이 닥쳤기 때문에 저는 오빠와 어머니를 뒤로하고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었습니다. 당시 저에겐 성적장학금이란 목표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돈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기에 남자친구가 말릴 정도로 공부만 죽어라 팠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너무 충격적인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불현듯 새벽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했기에 깨어 있었고요. 문자의 내용은 이번에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지혜야, 오빠가 많이 위급하구나.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셨을 땐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하던 아버지께서 위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어요. 도착했을 땐 오빠는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빠의 상태가 무척 심각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침착하려 애쓰시며 사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오빠가 엄마 휠체어를 끌고 산책 중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나 봐. 근데 마침 버스가 오고 있고 그래서 네 오빠가 아이를 막으려고 혼자 뛰어나가다가 그만 차 바퀴에 다리가 깔렸단다. 그래서 수술 중이란다. 애쓰시려 하는 아버지 목소리맨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산책만 나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삐 하는 이명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오빠의 수술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지기 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죠. 오빠의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것을요. 오빠가 영원히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마취에서 깨어난 오빠를 처음 맞이한 건 저였습니다. 오빠. 지혜야, 혹시 나 다리가 없니? 다리가 보이질 않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고 오빠는 그제야 알아챈 듯 했습니다. 오빠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자신의 없어진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빠라고 부르자 울음을 겨우 삼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하자 어머니는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오빠는 치료 과정 내내 무척 아파했습니다. 다리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 부근의 통증을 느꼈는데 그 통증이 심한 나머지 진통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다리가 썩지 않기 위해 하루에 2번 정도까지도 소독을 해야 했는데 비명까지 지르며 아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은 모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우울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다리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그대로였죠. 오빠 제발 괜찮아. 한쪽 다리로라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오빠에겐 이 위로마저 그저 참혹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애를 앓으시는 어머니를 겪으시고 이제 또 장애인이 된 아들까지 둔 상황이셨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라도 건강하고 힘내야 한다며 늘 저를 꼭 안아주시곤 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 모두 너무나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진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휴학을 하고 오빠를 계속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씩씩하고 의젓하던 오빠가 우울증으로 말도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빠 옆에서 제잘제잘 말도 걸고 의족차고 걷는 연습도 시키곤 했습니다. 오빠, 오늘 밤 공기가 무지 좋아. 우리 한 번만 걷자, 어? 나가기 싫어. 다리 아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싫어? 한 번만. 오빠를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오빠를 끌어내야지만 오빠가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의족을 차고 걷는 것에도 꽤 많은 연습이 필요했기에 옆에서 오빠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며 그렇게 오빠와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빠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빠 잘하고 있어. 조금만 이쪽으로 걸어와봐. 힘들다. 많이 힘들었지? 여기 음료수 마셔봐.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어제보다 훨씬 잘 걷네. 어머니께선 자기도 장애인이 된 마당에 오빠까지 장애인이 되었다며 남모르게 정말 많이 우셨지만 적어도 오빠 앞에선 울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인한 모습을 택하신 거였죠. 그래도 얼마나 속으로 많은 눈물을 삼키셨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죠. 오빠는 다행히 가족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처음엔 넘어지고 허둥거리고 정신도 온전치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의족에 적응도 했고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단 말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해보려고. 자격증도 그쪽으로 따고. 사회복지?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니까 깨달은 게 많아. 내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때 오빠는 참 멋졌습니다. 자기가 당한 사고만으로도 분명 억울하고 분할 텐데도 이걸 이겨내어 이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로 승화시키다니. 나라면 과연 저런 상황에서 오빠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빠는 의족을 차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전공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시 복학해 졸업까지 했고요.
남자친구와 저 모두 직장을 구해 무사히 취직을 할 때까진 다행히 집안엔 별일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사고 이후론 새벽에 문자나 전화가 무섭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사귈 만큼 사귀었고 만날 만큼 만났는데 이제 슬슬 서로 부모님도 뵙고 같이 사는 건 어때? 딱히 거창하진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나온 대화였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면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하곤 그때부턴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다만 돈을 조금 더 모아놓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년 후로 날짜를 바꾼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딱히 스트레스 받거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없는지라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가며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하는 결혼이니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정도만 모셔놓고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에 동의했고요. 근데 예비시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고 나왔는데요. 남자친구가 조그맣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 다니느라 쏘아붙은 돈이 얼만데 뭐? 스몰 웨딩? 나는 지금까지 쏘아붙은 축의금 다 걷어야 한다. 그러니 스몰 웨딩은 절대 안 돼. 남자친구가 저희의 결혼이니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안 된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까지 오셨습니다. 저기 내가 듣기로는 요즘에 스몰 웨딩인지 그것도 돈이 꽤 든다는데 그럴 바엔 크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 애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걷어야 할 돈도 있거든. 부탁 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에게 직접 저렇게 전화까지 걸어 말씀하시는데 감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스타일을 바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도 서둘러 잡으라는 말에 상견례까지 속전속결로 예약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일이 헝클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상견례라 하니 소녀처럼 설레하셨고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제가 가장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들어온 순간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일단 무척 놀라셨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오빠와 어머니를 보고서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시선을 한 번, 오빠의 의족에 한 번 시선을 두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저희 집안에 대해 대충은 말했을 거라 생각해서 왜 당황해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왜 말하지 못했는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상견례다운 대화가 오가야 할 상견례장에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대놓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거든요. 아이, 그 한숨 소리에 오빠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제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이 분위기 뭐냐고요.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이미 손을 조금씩 떨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 사돈어른이라 부르며 말을 붙였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무슨 말에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오빠가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났는데 새로 바뀐 의족이 불편한 건지 조금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히 부축해 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시모의 속삭임이 들려왔죠. 바로 앞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한 집에 다리 병신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니 왜 저런 사람들을 상견례장에 오게 했어?
그 속삭임에 남자친구는 얼어붙어 버렸고 오빠 역시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맺혀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어 예비 시어머니를 보았지만 뻔뻔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있더군요. 엄마 왜 그래? 미쳤어?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다리 병신들은 상견례장에 오게 하는 거 그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고 격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피곤하게 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좀 지키시지 그러셨어요. 딸 앞에 두고 민망스럽지도 않아요? 참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 겸상하는 것도 짜증나네요.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붙잡으셨고 뺨을 올려붙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명을 지르시자 가래침까지 모아 뱉으셨고요. 아버지의 행동에 저희 가족도 잠시 놀랐습니다만 아버지가 나가자며 문을 열자 이내 다 같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모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네요. 아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아버지께선 그저 저를 꼭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라앉지 않고 출렁거렸어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제게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 사정했습니다. 허나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릴 만큼 돌아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가족과 인연 끊을 자신 없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정들여 사귄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 가족과는 절대 한 가족으로 엮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다시 받아달라면서 말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아들이 상사병에 걸려 저를 찾고 있는데 가족과 인연이라도 끊을 것 같답니다. 그 말에 대꾸 없이 돌아섰어요. 남자친구가 아픈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 가족 역시 만만치 않게 그 여자 말에 상처받았으니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여자는 끈질기게 제가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왔어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마. 너 우리 아들이랑 안 보고 살 수 있니?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량 넓게 니네 그 아픈 가족까지 다 받아준다는 거야. 고맙지 않니? 아량 넓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들을. 장애인을 보고 비하 발언이나 하는 차별주의자들, 혐오주의자들, 무식하고 더러워서 안 받아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희 가족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 가족이 아픈 것 같네요. 정신이 병들고 썩었으면 그게 아픈 거지 뭐예요? 뭐야? 정신이 어쩌고 저째? 너 말 다 했니 지금? 이게? 저한테 더 험한 말 듣기 싫으면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제 말에 그 여잔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때의 일을 가끔씩 되돌려보곤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쓴 거 외에도 그 여자가 한 말이나 행동들은 훨씬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떠올리면 힘들 만큼이요. 근데 일부러 많은 공간을 들여 적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왔고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희 가족은 이미 아플 만큼 아팠고 충분히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갔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오빠나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랑스러워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장애인 혐오주의는 아직 널려 있어요. 그들은 장애인들을 약자를 혐오하고 비하하고
또 연민이란 명목으로 교묘하게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맞서는 방법은 저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멋지게 삶을 살아나가는지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오빠도요. 마지막으로 편견 없는 세상이 되길 그 누구보다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오빠와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가족.